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대표적인 그 희곡 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작품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작가는 1898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사망했는데요. 58년 동안 49편의 희곡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게 되는 서푼짜리 오페라는 브레이트의 대표적인 희곡이라고 할 수 있고, 수없이 공연이 됐고 지금도 아마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공연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3막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막이 3장씩으로 되어 있어서 3막 9장으로 되어 있고요. 1928년,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죠. 독일의 1928년 8월 31일 베를린에 있는 슈바우어담이라는 극장, 지금은 그 베를린 앙상블이라는 극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그 이후에 아주 대박 상품으로서 히트를 쳤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장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수도 런던이고, 시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근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초기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는, 또 대도시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런던의 그 뒷골목을 책임지고 있던 조폭두목 매키 메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키 메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줄여서 매키스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사랑에 빠진 여인이 하필이면 피첨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거지 왕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데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매키 메서가 나중에 교수형에 처하게 할 위기에 빠지게 되고, 템스강 초록빛 물가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데 흑색병도 돌지 않고 콜레라도 돌지 않는데 도대체 웬일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매키 메서가 나타나서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요새 같으면 코로나보다도 더 센 놈이 바로 매키 메서라는 얘기겠죠. 첫 번째 이제 장면은 회사명 거지들의 친구라는 타이틀을 달고 피첨의 회사가 소개됩니다. 피첨은 거지들의 친구라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국어를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보면 기업화를 시도해요.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은, 아무리 그 전통적인 마음에 울리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우선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이런 성경 구절도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주머니를 열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주머니를 열고 돈을 줬는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콧방구도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피첨이 이런 식으로 국어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국어도 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기업화하자라는 생각으로 거지들의 그 친구라는 배틀러스 프로인트라는 그러한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회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구걸의 기업화. 이 사람은 우선 런던의 시가지를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요. 일종의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본말을 통해서. 그리고 장비도 절름발이 형상의 장비, 손 없는 사람의 의수, 온갖 장비를 다 만들어 놓고 원하는 대로 그걸 빌려줘요. 자, 그런데 그날 피첨이 이렇게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는데 자기 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서 도대체 왜 딸이 안 들어오나? 왜냐하면 딸은 자기한테 사업의 미천이거든요. 영화에도 연기 보면 딸이 이제 폴리라고 여자 주인공인데 아주 육감적이고 굉장히 많은 남자가 따라다니게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딸이 이 피첨한테는 사업의 미천이에요. 즉 그냥 싸게 누구한테 사위를 얻을 수 있는 필요가 없고, 비싼 돈에 자기 딸을 팔아야 되는데 이 딸이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하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 딸이 갑자기 그 매키스하고 그 못된 매키메서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이 폴리와 매키스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마국간에서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하필이면 왜 마국간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마국간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 마국간에서 이 둘은 조폭이 거지 왕초의 딸하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조폭 두목이 한다니까 조폭 쫄개들이 결혼식을
장면을 갑자기 이제 마구간을 변신시키는데 런던에서 유명한 건 다 갖고 와요. 누구는 침대를 갖고 오고 누구는 뭐 식기를 갖고 오고 누구는 뭐 나이프와 포크를 갖고 오고 누구는 음식을 갖고 오고 근데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부 훔쳐오겠죠. 이 훔쳐온 곳에 가지고 결혼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어떤 멋있는 결혼식장이나 이런 예식장에서 식다운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나 하는 짓거리나 너무 상스러워요. 이런 결혼식을 끝나게 되고 이 결혼식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폴리의 아버지 피첨은 이제 복수의 일을 가게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폴리가 결혼을 했다고 자기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부모는 피첨과 피첨 부인은 차라리 이혼하고 고발해서 맥키스를 교수형에 처하고 너는 과부가 될 테니까 그러면 과부 수당이나 받으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폴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피첨 부부가 맥키스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을까 하는 계획을 꾸리게 돼요. 맥키스가 옛날에 그 전직 창녀촌의 그 포주이자 기둥서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옛날 자기 창녀 애인이었던 제니를 만나러 창녀촌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창녀촌에 찾아가서 이제 맥키스를 잡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창녀 제니한테 배신당해서 자기가 믿었던 예대인한테 배신당하죠. 결국은 인간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잡혀가요. 루시의 도움으로 맥키스는 도주해요. 이를 확인한 경찰청장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왜냐하면 저놈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제발 다시 잡히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의 사업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피첨은 화가 났어요. 자기가 기껏 잡아다 주니까 저걸 놓쳐버렸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경찰청장도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나름대로의 아주 최후의 대책을 세웁니다. 이러자 이제 막이 내린 다음 맥키스와 제니가 다시 만나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보폰 랩 더 메인이라는 인데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살죠?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고 한시도 쉬지 않고 인간을 괴롭히고 껍질을 벗기고 공격하고 숨통을 눌러 죽이고 잡아먹으며 살죠. 인간은 자기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살아갈 수 있답니다. 신사 여러분, 환상이랑 같지 말아요. 인간은 악행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아주 섬찟한 충고를 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자 마지막 3막 9장 이제 모든 것에 희망을 잃어버린 맥키스가 드디어 교수형 때에 올라가게 됩니다. 뜻밖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배우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결말을 우리 배우들이 자기네들이 준비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가와 배우, 연출자가 같이 고민해서 만든 또 다른 새로운 결말이 뭐냐면 여왕의 사신이 등장해서 여왕이 맥키스를 용서했다. 죄를 사면해줬다. 사면해줄 뿐만 아니라 맥키스를 귀족에 임명하고 뭐 성을 하나 하사하고 종신연금 10,000파운드를 제공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이제 나와요.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관객들이 뭔가 찜찜했어요.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는데 노래가 재밌고 여태까지 봤던 그런 고상한 오페라가 아니고 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재밌는 그런 오페라를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좀 찜찜한 게 있어요. 누구나 가졌던 당연한 의심, 지금도 이 연극을 한국에서 보게 되면 관객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왕의 사신이 언제나 나타납니까? 우리를 구해주나요? 조폭 두목이 살인이 있었던 맥키스가 왜 도대체 처벌받지 않고 살아나고 그것도 엄청난 뭐 사면의 대가, 뭐 돈도 받고 성도 받고 그러잖아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서푼짜리라는 수식어는 왜 붙었는가요?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갖게 돼요. 죽어를 미리 다 얘기를 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죽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둘은 나중에 결혼을 한다, 결혼하지 못한다. 맥키스는 나중에 교수형대에 오르지만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미리 다 알려줘요. 그러면 관객들이 결과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별로 안 생겨요. 제가 죽는구나. 죽을 거래. 그 대신 죽을 거야. 그래 알았어. 근데 제가 왜 죽게 될까? 왜 맥키스는 사면을 받는 거지? 라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브레이트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현실이에요. 브레이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그 당시 1920년대 이미 극도에 달했던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그 제도의 어떤 폐단을 좀 명백히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에서 부르주아들의 예술 형식이었던 오페라를 서분짜리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면서 내용도 그 자본주의의 어떤 문화 상품이자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연극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비판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건 서분짜리 오페라라는 브레이트의 유명한 연극이 도대체 어떠한 오페라이고 왜 서분짜리라는 제목을 붙였고 왜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알고 있던 아리아가 아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질 낮은 송들이나 이런 것이 나왔고 왜 저 주목 메키스가 처형이 안 되고 살려줬는지 그걸 통해서 브레이트는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브레이트가 여기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장치들 주거리를 미리 보여주고 뭐 이러한 것들을 왜 저렇게 했는지 그래서 브레이트의 서사적 무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매체가 바뀌면 이야기도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로 하는 거와 글씨로 쓰는 거와 노래로 하는 거와 영화로 할 때 같은 이야기도 전달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런 걸 우리가 매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이해로 브레이트가 같은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줬는가 그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점프컷이라는 기법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예를 통해서 한번 매체 스토리텔링에 관한 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 얘기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여러분 하여튼 뭐 꽤 긴 시간이었는데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브레이트의 서분짜리 오페라에 관한 글로벌 인문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